2025년 9월 고1 모의고사 진화론 강의 시작해볼게. 1문단.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자, 얘들아 봐봐. 어떻게 돌연변이가 발생했냐면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이야.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쭉쭉쭉 전해지는 이제 그런 자연 선택의 과정이 누적돼서 지금의 생명체들이 현재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화론자들이야.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아니, 우리 눈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이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진화론자들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둘이 대조가 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해 방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그에 대해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하면서 다시 진화론자가 얘기를 해준다. 뭐라고 하냐면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그러니까 불가능산인데 그 최정점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눈이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얘들아, 요거 이해되니? 비유를 좀 한 건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이기는 해. 하지만 결국에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 산에 올라간 거기는 하대. 즉, 단숨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최고의 지점까지 간 게 우리의 눈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눈이 어떻게 그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올라서 지금의 눈이 됐는지를 쭉 설명해 주게 될 거야. 여기는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 일단 진화론자들의 입장은 중요하겠지.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생존에 유리한 방향 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래. 우연이라는 거야.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후대에 쭉쭉쭉 전해지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누적이 됐다. 자연 선택의 과정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거에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 약간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지. 의문 제기자들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우연치고는 우리의 눈과 같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우리 눈이 너무 정교하게 이제 잘 볼 수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차원이 높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자 중에서 이제 리처드 도킨슨이, 이 사람이 이 진화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줬어. 리처드 도킨스가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진화 과정이.
그런데 이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있는 눈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단숨에 된 건 아니다. 단숨에 그 불가능한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올라가는 우연의 누적으로 지금의 눈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눈의 모습에서 점점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의 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자, 됐어 얘들아?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 한 명인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를 해준 것. 얘네들은 우연이 이렇게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게 우연히 말이 되니? 라고 말하는 의문 제기자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제 이 문단부터는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돼. 여기부터 이제 좀 잘 보면 되는데, 이 문단 봐봐.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가 첫 번째야.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1번 불가능산의 밑자락, 그러니까 가장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자, 우리의 눈의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돼 있어? 빛이 있나 없나를 감지하는 세포를 지녔다는 거야. 어디?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 그 피부에 빛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세포를 지닌 애들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야. 진짜 단순하지?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얘들아 여기가 이제 2번이겠지. 2번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광세포의 역할 뭐야? 빛의 광자를 빛의 광자를 포획해. 그 광자가 이렇게 딱 닿으면 그 충격을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거야. 그걸 누가 해? 광세포. 얘가 점차 늘어나. 이런 경향이 나타난대. 그런데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이 광세포도 그냥 빛이 있다 없다. 광자가 포획되면 빛이 있고 광자가 없으면 빛이 없고 이렇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광세포는 한쪽 면에 암막이 없는 거야. 그냥 투명한 상태라는 거지. 조금 더 읽어볼게.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서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됐지? 그러면 2번 단계에서는 광세포가 있었지만 얘는 투명해. 투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없었다? 빛의 방향 모르고 주변 대상의 형태 당연히 모르고 이런 상태가 두 번째 단계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부터가 이제 3번이야 얘들아. 세 번째 단계에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암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3번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었대. 이 오목한 눈의 특징이 뭐야? 그 곡면의 뒤쪽에는 암막이 있도록, 그러니까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 원래 이게 이렇게 평면이라면 여기를 활처럼 이렇게 구부려. 그래서 요 곡면의 뒤쪽에는 암막이 있게 만든 그런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어떤 유형? 오목한 눈의 유형에 속한다는 거야. 오목한 눈의 유형. 됐지?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은 형성되지는 못한다. 오목한 눈이 되어서 빛의 방향,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상은 오목한 눈에는 형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정리해볼게. 자, 눈의 진화 과정이야.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해 줬냐면 우리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써볼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 혹은 거머리의 피부에 이것이 있대. 무엇이 있어? 무엇이 있냐면 빛의 존재 여부. 빛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것을 심지어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누구에게 있는지는 말을 안 해줬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광세포가 늘어난대. 광세포가 늘어나는데 요 광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거든.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빛의 광자를 포획해. 빛의 광자를 딱 포획해. 그런 다음에 이 빛의 광자를 포획했을 때의 충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충격을 뭘로 전환하냐면 신경 자극으로. 얘를 신경 자극으로 전환시켜줘. 이 빛의 광자를 포획해서 신경 자극으로 전환시켜주는, 변환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 이게 점차 늘어난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이 광세포 역시 무엇만 알려준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는 거야. 조금 더 희미하진 않고 조금 더 알려주겠지. 앞에는 1번은 희미하게 감지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이제 광세포가 늘어나니까 빛의 유무는 조금 더 알 수 있겠지. 그런데 뭐는 몰라? 빛의 방향 알아 몰라? 모른다 그랬지. 빛의 방향 모르고 또 뭐를 모르냐면 주변에 있는 대상이 어떤 형태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여전히 알 수 없어. 그럼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대. 이 지금의 광세포는 투명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광세포는 그냥 투명해. 투명하기 때문에 빛의 방향이나 주변 대상 형태 이런 거 몰라. 특히 빛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의 방향을 몰라.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제 투명하지 않은 한쪽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생겼거든.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배합이나 갯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배합이나 갯지렁이가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오목한 눈이라고 하거든. 여기부터는 좀 의미가 있다. 오목한 눈. 이 오목한 눈은 어떤 애냐면
광세포의 공면의 뒤쪽에서 이제 암막이 있게 만든 거지. 투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빛의 방향은 알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된 결과 얘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빛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겠지. 빛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요 암막 때문에. 됐지 얘들아? 그렇지만 뭐는 모른다?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 그러니까 주변 대상의 어떤 그 형태는 여전히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는, 오목한 눈으로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오목한 눈으로 뭘 알 수 있는데, 오목한 눈은 이제 빛의 방향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 어느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알겠어?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가면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애는 어떤 특징, 어떤 애는 어떤 특징,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가볼게. 3문단. 우리 지금 오목한 눈까지 봤지? 이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자, 다양한 방향, 무수히 많은 빛 같이 들어와. 그러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서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내지 못하게 된다. 얘들아, 그림 1 봐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 오목한 눈이 이렇게 있잖아. 이쪽 이렇게 오목한 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외부에 있는 돌고래인 거야. 이렇게 돌고래. 돌고래인데, 이 돌고래가 우리 눈에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으로 막 이렇게 다 보여. 여기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우리 망막에 어떻게 맺히냐면, 자, 여기 봐봐라. 이거 완전 장난 아니야. 돌고래가 여러 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느 돌고래야? 누구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딱 돌고래, 실제 존재하는 요 하나의 돌고래가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지금 오목한 눈의 특징인 거야. 앞에 3번 오목한 눈.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하나의 상으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보지. 너희 그냥 여러 개로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게 뭐 보이는 거니? 제대로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그림 2 봐봐.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며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림 2부터 볼게. 지금 위 그림이랑 아래 그림 차이점 보여? 지금 얘는 요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긴 지금 빛이 여기서 다 들어오잖아, 얘들아. 이렇게. 근데 이 빛을 여기서만 들어오게 요 빛의 유입구를 이렇게 좁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요걸 이렇게 조금씩 덮어가면서 빛의 유입구를 엄청 조그맣게 만든 거지. 그랬더니 여기로는 빛이 안 가잖아. 그치? 보이지? 여기로 이제 빛이 막혀서 안 가고 딱 요 유입구로만 빛이 가서 돌고래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단 상하는 바뀌어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머리가 이쪽에 가 있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상하가 뒤바뀐, 이걸 도립상이라고 한대. 상하가 뒤바뀐 걸 뭐라고 한다고? 도립상. 하지만 단 하나, 딱 하나만 제대로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뭘 했다고? 빛의 유입구를 좁혀나가는 거지.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족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되었다.
얘들아, 여기가 4번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정리 여기 해볼게. 4번은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전복이랑 고동의 눈이 어떤 눈이냐면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졌대.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 그 다음에 앵무조개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래. 바늘구멍, 아주 그냥 구멍 하나 작게. 완전한 바늘구멍에 눈이 나타난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좀 중요한 거야.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그 앞에 3번의 과정은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결국에 하나의 온전한 상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빛의 유입구를 좁혀 나간 거야. 빛의 유입구를 좁힘. 이유는 뭐야? 하나의 온전한 상만 맺히도록. 하나의 상이 딱 보여야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니까. 하나의 상만 망막에 맺히도록. 요게 목표인 거야. 하지만 상하가 뒤바뀌긴 했어. 상하가 뒤바뀐 걸 뭐라고 한다고? 도립상.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 계속 좁혀나가서 이렇게 전복 고동 혹은 앵무조개까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바늘구멍 눈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4문단 가볼게.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얘들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빛의 구멍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너무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울 땐 뭐 볼 수가 없는 거야.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어.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현상이라는 걸 보이는데, 얘들아, 회절현상이 뭐라고? 결국 상이 흐릿해지는 거야. 왜냐면 파동처럼 움직이니까 서로 만나서 뭔가 간섭을, 서로 방해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이 흐릿해져. 그걸 이제 회절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절현상을 보이는데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회절현상이 심해지는 거야. 됐어? 유입구가 좁으면 상이 더 흐릿해져.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이해되니? 좀 생각을 해보자. 유입구를 넓게 하면 왜 안 돼? 유입구를 넓게 하면 빛은 많이 들어오거든? 빛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이 여러 개가 맺혀, 얘들아. 얘처럼 이거 확 열어줬잖아. 여기 1번.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상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맺히는 거야. 안 보여 잘. 그래서 근데 좁게 해. 아니, 좁게 하면은 빛이 당연히 적게 들어오는데 상은 하나로 보여. 근데 문제는 이제 빛이 너무, 이거 적을소 쓴 건데 그냥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해줄게. 빛이 너무 적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넓게 하기도 그렇고 좁게 하기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진퇴양난의 상황.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 뭔데? 넓게 할 수도 없고 좁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서 광자경제학이라고 일컫는다.
이 바늘구멍 눈이 처한 상황은 광자경제학이래. 두 장점이 뭔데? 빛이 많이 들어와. 유입구를 넓게 하면, 좁게 하면 상이 하나로 보여. 빛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을 하나로 볼 수는 없나? 이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 광자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가 좀 중요해. 좀 적어볼게. 지금 여기서 이제 요 바늘구멍 눈까진 되긴 됐는데 바늘구멍 눈의 어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요거 이렇게 적어볼게. 바늘구멍 눈이 처한 상황이 광자경제학이래. 광자경제학이 뭔데요? 그러면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가 어려운 거야. 동시에 갖기가 어렵다. 그럼 도대체 두 장점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바늘구멍 눈이 처한 지금 상황을 좀 보자. 이게 이제 빛 유입구랑 관련이 있는 건데 빛의 유입구가 넓으면, 넓은 거부터 하자. 빛 유입구가 넓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잘 보여.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상이 여러 개여서 결국 보는 게 아닌 거지. 이해됐지? 상이 여러 개야. 그렇다면 이제 빛의 유입구를 좁혀갔잖아, 바늘구멍처럼. 그럼 이것의 문제는 빛이 당연히 조금 들어오고 상은 하나만 맺혀. 됐지? 그래서 빛의 유입구가 작았을 때의 문제점은 아주 밝을 때만 이 상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아주 밝을 때. 어두울 때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거든. 회절현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회절현상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요거 정의를 써보면 빛이 파동이니까 빛이 파동처럼 움직여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그 파동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져. 이게 회절현상이야. 그런데 이 회절현상은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회절현상은 많이 일어나. 유입구가 좁으면 회절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 이해됐어? 요런 상황에 바늘구멍 눈이 봉착하게 된다. 요거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자, 오문단 갈게. 그래서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 이렇게 꺾이는데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이야.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유입구를 바늘구멍보단 더 넓혔어. 그러니까 좀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한 거야.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5번째 나타난 거야. 수정체 눈. 수정체 눈. 아까 4번째 무슨 눈이야? 바늘구멍 눈이야. 3번째는 뭐였어? 오목한 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정체 눈 다시 볼게. 빛의 유입구는 넓혔어. 그리고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끼워 넣었어. 왜? 이 투명한 볼록 렌즈는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도립상 뭐였더라? 거꾸로 상어가 뒤바뀌는 것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얘들아 왜 늘었어? 빛의 유입구를 넓혔잖아. 그래서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척추동물은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대상과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하면서 수정체 눈을 가진 애들을 알려줬어. 누가 가졌대? 수정체 눈. 척추동물이거든.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애들. 걔네들이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됐니? 자, 여기 오문단에 정보가 되게 많지? 5번부터 할게. 5번에서 이 수정체 눈을 가진 애들 누구야? 라고 하면은 척추동물이래. 척추동물 누구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게 어류,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얘네는 무슨 눈을 가졌어? 수정체 눈. 수정체 눈이 그 불가능산의 맨 꼭대기, 정점에 있다라는 거야. 아주 높은 곳. 정점까지. 정점은 취소할게. 정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주 높은 곳. 정점인가? 일단 높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조금 자세히 써보면 이제 여기 바늘구멍 눈에서 수정체 눈으로 어떻게 올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빛의 유입구를 넓혀준 거야. 빛의 유입구를 넓혔어. 넓히면 어떤 장점이 있어? 빛이 많이 들어오지.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상이 여러 개로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맞지? 그 흐릿하게 여러 개로 보이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체를 끼워 넣어줬대.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 수정체를 끼워 넣어주니까 이 수정체로 인해서 상이 선명해지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은 거네. 빛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도 선명해지는 것.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정체 눈. 얘의 특징, 도립상인 건 똑같다. 바늘구멍 눈이나 수정체 눈이나 둘 다 상하가 뒤바뀌는 것은 똑같다. 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상이 선명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써주면 이제 어류나 파충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한대. 위치를 이동. 그 다음 조류나 포유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대. 두께를 조절해. 얘들아 봐봐.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두 개 다 빛의 굴절률, 그러니까 빛이 굴절되는 정도 있지. 어느 정도 굴절되는지를 조절해. 이걸 통해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 그래서 수정체를 이동하거나 두께를 조절하는 까닭은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맞겠지. 얘들아 괜찮겠니? 요렇게 보면은 어떤 동물이 어떤 눈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웠지?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 27번 27번도 많이 틀렸을 거야. 자 봐봐. 1번 오늘날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이 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발견이 되는 눈, 발견이 되지 않는 눈 이런 거 없었으니까 1번은 안 했을 것 같고 2번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하여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며 읽었다. 알쏭달쏭할 텐데 이게 답이다 얘들아.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에 주목해서 왜 이 눈이 나타나게 됐는지.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이것도 잘 못 골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글을 지금 봤냐면 문단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오목한 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바늘구멍 눈, 그 다음에 수정체 눈 이렇게 눈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이렇게 3개거든. 이 오목한 눈, 바늘구멍 눈, 수정체 눈 각각의 유형별 차이점이 있었잖아. 오목한 눈은 어떤 애냐면 빛의 유무는 알 수 있어. 그치? 빛의 유무 어디를 칠하면 좋을까? 여기 빛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하나의 상은 형성되지 못해. 그래서 하나의 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난 거야. 그치? 그랬더니 얘는 하나의 상은 형성되거든? 하지만 아주 밝을 때밖에 대상을 못 봐. 그래서 나타난 게 수정체 눈이야. 수정체 눈은 빛의 유입구를 넓혔으니까 조금 덜 밝아도 상이 보이고 수정체를 끼워서 상이 망막에 잘 맺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눈이 진화했는지 이유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번이 맞아. 조금 더 읽어볼게. 나머지 선지. 3번 광세포와 빛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명체의 눈이 불가능 사안의 최정점에 오를 수 없는 이유를 추측하며 읽었다. 불가능한 사안을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아니고. 4번 고차원적 생체 기관은 눈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눈의 진화 과정에서 잠깐만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적 없지. 고차원적 생체기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진화론자 말고 이제 약간 그 진화론자의 말에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거 아니라 그 리처드 도킨스가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적 없었고 5번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맞아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가는 원리. 얘들아 요거 잘 봐.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그 여러 가지 생물종의 눈이 다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가는 건가? 각각의 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수렴해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틀려서 5번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정체 눈이 되니까 수렴해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생물의 종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때 얘네들이 결국엔 다 수정체 눈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이 5번 선지에 따르면 모아진다는 거니까 수렴해 간다. 그래서 5번 아니다 라고 봐주면 되고 28번 볼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기억나지? 1문단에 있었어. 2번 리처드 도킨스는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 1문단에 있었지. 3번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첫 번째 시작 단계에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빛의 유무만 파악할 수 있다. 이 문단의 그 첫 번째 단계 얘기하는 거야. 4번
앵무족의 눈은 갯지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의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얘들아, 앵무족의 눈이 뭐였어? 바늘구멍 눈이었지. 앵무조개의 바늘구멍 눈. 바늘구멍 눈은 하나로 맺히는 거잖아. 갯지렁이 눈은 어떤 눈이었는지 기억나니? 얘는 그냥 오목한 눈. 오목한 눈이어서 여러 개의 상이 맺히는 것.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고, 5번 잘 봐.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이런 말이 다 나왔는데 잘 볼래? 자, 이렇게 보자. 포유류의 눈은 빛의 굴절률을 조절해서 빛의 유입량을 늘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 내 말 이해했어? 이 선지를 다시 보면 포유류는 빛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거든? 그 이유가 요거라는 거야.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굴절률을 조절하는 게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라는 선지인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 아니잖아. 잘 봐. 지금 포유류, 어류 나온 게 맨 마지막이지. 여기 보면은 포유류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것까지 맞아. 까닭은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류는 수정체 위치를 이동해.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즉, 이 말은 뭐냐면 포유류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거든?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인 거야. 근데 우리 여기 5번 선지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포유류랑 어류는 이미 수정체 눈이거든? 수정체 눈은 이미 빛의 유입량은 늘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늘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이 5번 선지는 정말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자만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이렇게 다 나왔거든. 다 나온 말인데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오문단을 잘 이해해야 요 5번 선지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요 5번 선지 문장 구조를 좀 잘 분석해봤으면 좋겠어.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까닭이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런 선지인데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28번도 많이 틀렸을 거야. 29번, 30번도 많이 틀렸다고 내가 알고 있고 30번이 최강이라고 알고 있거든. 자, 29번 보자.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광자 경제학이 뭐였더라? 광자 경제학이, 좀 우리 정리를 하고 가자. 빛의 그 유입구를 넓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 하지만 상이 여러 개야. 그치? 그렇다고 해서 빛의 유입구를 줄여. 아이, 그럼 빛이 너무 없어서 안 보여. 대신 상이 하나로 맺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유입구가 넓을 때는 빛이 잘 들어와. 유입구가 적을 때는 상이 하나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이야. 자, 볼게.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얘들아, 요거 뭐였더라? 회절 현상이었어. 우리 회절 현상은 언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회절 현상은 빛의 유입구가 작을 때, 그러니까 빛의 유입구가 적을 때, 적은 구멍일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이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 말 이해돼? 회절현상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아니야. 왜냐면 회절현상은 빛의 유입구가 적을 때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쳐야 돼? 더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빛의 유입구가 좁아지면 회절현상이 더 커지니까. 빛의 유입구가 커지면 회절현상은 줄어드니까 넓힐 수는 있는 거야. 1번이네. 이해됐지? 자, 나머지 확인해 볼게. 2번.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이것 때문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넣어주게 된 거잖아.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치? 수정체를 넣어주어서 해결했으니까. 3번.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 요거 해석했어? 자, 바늘구멍 눈,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가 있어. 자, 요거 빛이 적어 상이 아니다. 빛이 많아 상이 여러 개로 보여. 그 다음에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해.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 다음 4번.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은 뭘까? 빛이 많이 들어와. 빛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과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 이건 뭘까? 상이 하나로 보이는 것. 이것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해준다. 수정체가. 맞지? 5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얘들아, 요 말 이해했니? 이 선지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여기부터 봐봐.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한다.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 거거든. 그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데 제약이 되는 거야. 어떤 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 그치? 빛의 유입구를 넓히면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잖아. 그 얘기를 이런 선지로 써준 거야. 다시 이렇게 봐야 돼.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 거야. 대상을 볼 수 있도록. 이니까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왜 제약이 되냐면 어떤 면 때문에 제약이 되냐면 여러 가지 많은 상이 맺히니까.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야. 선지가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아예 모르겠으니까 5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을 빛의 유입구가 넓히는데 빛의 유입구를 넓히는데 제약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29에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30번 보자. 30번 좀 어렵지. 요거 문제 어려운데 보기를 좀 보자. 이 보기가 독해가 어려울 것 같아. 어렵더라고. 자, 봐봐.
곤충이나 갑각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겹눈은 곤충, 갑각류는 연립상겹눈을 가졌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하고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 이 연립상겹눈이라는 것은 정립상을 만들거든? 아까 전에 상하가 뒤바뀌는 건 도립상이라고 했잖아? 얘는 정립상이야.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게 이제 실제겠지. 이 실제 이 고래인가? 하여튼 이 고래가 이렇게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드는 건데 오목한 눈의 원리가 변형 적용됐고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이 됐대. 두 개 다 적용이 됐다 그랬거든? 좀 더 보자.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름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고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다. 요게 이해되니? 여기 보면은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이야. 뒷면,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이 뒷면에 볼록한 표면, 다시 말하면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 여기가 광세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광세포. 그치? 그리고 길쭉한 관들, 이렇게 길쭉한 관들, 요 관들 얘기하는 거야. 요 관들. 요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다. 그 다음 봐봐. 여기가 좀 중요해. 각각의 관은, 얘들아, 요 각각의 관 내가 빨간색으로 찍찍 그은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낮눈으로, 낱개의 눈이라는 거야. 여기 각각의 관이 낱개의 눈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다 쬐끔쬐끔한 게 다 눈이라는 거야. 낮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어려운데 고래가 이렇게 있잖아. 그 낮눈이 그러니까 이런 게 낮눈인 거잖아. 이런 게 이 관. 여기 낮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랑 일직선에 있는 요 부분의 빛. 요 부분의 빛, 요 부분의 빛, 요 부분의 빛 이렇게 각각의 빛만 망막에 맺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각 낮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이건 무시돼 버린대. 그리고 낮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된다. 각각의 낮눈에, 각각의 요 낮눈, 빨간색 요 낮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어. 그 다음에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어. 하지만 여기 맺힌 상, 여기 각각의 맺힌 상은 무시되고 그냥 낮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이 된대. 또 읽어볼게.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 각 낮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합쳐지잖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결국에 최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됐니 얘들아? 이게 있지. 요 낮눈이랑 요 겹눈, 요걸 분리해서 봐야 되는 문제더라고. 그래서 30번 많이들 틀렸을 거야. 어려워가지고. 이게 얘들아, 요 낮눈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지 보고 전체 겹눈, 이 겹눈, 요 겹눈 전체가 이제 여기 전체가 겹눈인 거고 하나하나가 낮눈이다. 요 하나하나 빨간색 하나하나가 낮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봐봐. 자, 1번 선지.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유무를 넘어서, 그러니까 빛의 유무도 물론이고 관측 대상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더라? 봐봐 얘들아. 광세포 자체는 빛의 유무만을 알려줘. 그러면 형태를 알려면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대. 됐어? 안막이 있는 광세포는 관측 대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착안해서 빛의 유무를 넘어서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겠지. 그 다음 2번. 연립상 겹누는 그른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오목한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게 되겠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오목한 눈에 대해서 좀 봐봐. 오목한 눈은 우리 앞에서 좀 볼게. 얘들아, 오목한 눈은 지금 여기잖아. 이 오목한 눈은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맞지? 이 오목한 눈은 이렇게 다양한 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빛이 유입된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구멍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바늘구멍 눈이라고 생각해야겠구나. 요 바늘구멍 눈은 이제 구멍이 작아진 거고, 오목한 눈 자체는 다양한 곳에서 많은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오목한 눈은 빛의 양이 많은 거야. 됐지? 그런데 연립상 겹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봐봐. 여기 연립상 겹누는 여기 보면 일직선상의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있는 빛만, 여기 있는 빛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난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합쳐져서 연립상 겹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연립상 겹눈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연립상 겹눈은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겠군. 틀리겠지? 답이 2번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오목한 눈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연립상 겹눈은 일부분에만 빛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3번 볼게. 연립상 겹눈으로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하겠군. 결국에 정립상이겠군. 이런 얘기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전체상은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 맞다. 4번 연립상 겹눈의 각 난눈 얘기하는 거야.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점에서 각 난눈은 일직선에 있는 것만 감지하는 거야. 관측 대상의 전체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바늘구멍 눈과는 차이가 있겠군. 얘들아 맞지? 바늘구멍 눈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여기 봐봐. 바늘구멍은 요 구멍으로 결국에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 그치? 하지만 요 연립상 겹눈의 난눈은 각각, 그러니까 최종 말고, 지금 최종 말하는 거 아니야. 최종 아니라 이 지금 난눈 얘기하는 거야. 난눈. 이 각각의 눈은 그 부분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맞다. 5번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난눈에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각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군. 얘들아, 여기 5번을 정말 많이 골랐을 거야.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 연립상 겸누는 정립상이라고 했거든. 아니 근데 이 모두 상하가 전복되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지금 도립상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거 도립상 모두 아니잖아. 얜 정립상이잖아 해서 5번을 많이 골랐을 텐데 이게 난눈이야. 그러니까 전체 상은 이렇게 정립상이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도 적용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론을 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좀 어렵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요 난눈 각각에 맺힌 상은 여기 상이 여기가 이제 바늘구멍의 눈의 원리가 적용됐다 해서 바늘구멍 눈은 어떻게 돼 있어? 도립상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선 도립상이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정립상이 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상은 수정체 눈처럼 도립상이군 해서 얘는 맞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의 근거는 여기 바늘구멍 눈의 원리 이것 때문에 요 난눈이 이런 원리가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추론하라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중간에 과정을 좀 생략해 준 거지. 여기 난눈에서 어떻게 돼서 결국에 얘가 어떻게 다시 정립상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쏙 빼주고 그냥 추론하세요. 이런 좀 고난이도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실전에서 이제 못 푸는 게 너무 당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우리는 내신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고생 많았어.